제13화 첫 번째 시험 화장실의 제국. 매점 봉쇄 작전의 성공은 조용한 혁명이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작은 행동이 모여 거대한 바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크라운의 위세는 눈에 띄게 줄었고 복도를 지나가는 그들의 발걸음에서는 이전과 같은 오만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평화는 폭풍전이 고요함에 불과했다. 크라운은 침묵 속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더 원초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공포를 재장악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새로운 점령지는 이 학년 층중앙에 위치한 남자 화장실이었다. 쉬는 시간, 강태수와 크라운 멤버 2명이 화장실 입구를 막아섰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화장실 이용료 100원. 어처구니 없는 요구였지만 누구도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100원이 없다고 말하는 학생은 어깨를 부딪히며 위협했고 몇몇은 떠밀려 넘어지기도 했다. 화장실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마저 그들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이다. 화장실의 제국이 세워진 순간이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아이들을 감쌌던 작은 용기의 불씨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매점 불매 운동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고 복도에 생겼던 작은 시장은 자취를 감췄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결국 주먹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패배감이 학교 전체를 뒤덮었다. 지금 당장 쓸어버리겠어. 방과 후 창고에서 박태산이 주먹을 부르짖며 말했다. 그의 온몸에서 분노가 들끓었다. 그는 아이들의 겁에 질린 표정을,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오만하게 서 있던 강태수의 얼굴을 용서할 수 없었다. 안 돼. 이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네가 가서 싸우는 건 황철민이 짜놓은 판에 그대로 뛰어드는 거야. 놈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우리가 폭력을 쓰게 만들어서 이 모든 일을 단순한 패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속셈이라고. 그럼 이대로 보고만 있으라고. 애들이 돈 뺏기고 맞는 걸 그냥 구경만 하라고. 태산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이 범생이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몸을 사리는 겁쟁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싸울 거야. 하지만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으로. 진우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태산을 마주보았다. 그의 손에는 아덴성 지도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화장실이라는 작은 성을 점령했어. 성을 되찾는 방법은 두 가지야. 성벽을 부수고 정면으로 쳐들어가거나 성주를 성 밖으로 끌어내거나. 우린 두 번째 방법을 쓸 거야. 진우는 지도 위에 새로운 동선을 그려넣기 시작했다. 그것은 크라운을 향한 공격로가 아니었다. 학교에서 가장 무섭다고 알려진 학생 주임, 별명이 호랑이인 박철규 선생님의 순찰 경로였다. 화장실의 황제를 끌어내릴 사람은 우리가 아니야. 바로 이 사람이지. 태사는 지도를 내려다보았다. 진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답답했다. 저렇게 복잡하게 머리를 쓰는 것보다 당장 달려가서 주먹을 날리는 편이 훨씬 시원하고 간단했다. 이것은 그들의 동맹이 맞은 첫 번째 시험대였다. 분노를 앞세운 늑대의 본능과 냉철한 이성을 앞세운 사령관의 전략. 과연 어느 쪽이 이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제14화 전략의 증명. 우리의 첫 번째 승리. 작전은 다음 날 4교시가 끝나는 종이 울리자마자 시작되었다. 점심시간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고 선생님들의 감시가 가장 소홀해지는 시간. 호랑이 박철규 선생님이 식당으로 가기 위해 이 학년 복도를 지나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했다. 이진우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먼저 반 친구 몇 명에게 슬쩍 헛소문을 흘렸다. 너 혹시 들었어? 3학년 선배들이 별관 뒤에서 싸움 구경한다는데. 1단계, 주의 분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몇몇 선생님들까지 사실 확인을 위해 별관 쪽으로 향했다. 크라운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눈들이 사라진 것이다. 2단계는 병목 현상 유발이었다. 진우는 태산에게 부탁했다. 네가 할 일은 간단해. 점심시간 종이 치면 화장실 반대편 복도 끝에서 일부러 넘어져. 최대한 시끄럽고 요란하게. 박태산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진우를 믿어보기로 했다. 종이 울리고 태산은 달리는 척하다가 복도 한가운데서 큰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책가방이 터져 내용물이 복도에 흩뿌려졌다. 순식간에 아이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고 복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식당으로 향하던 아이들의 발걸음이 멈추면서 자연스럽게 화장실 쪽 복도에 학생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호랑이 박철규 선생님이 교무실을 나섰다. 그의 눈에 학생들이 비정상적으로 몰려있는 복도 풍경이 들어왔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같은 시각 화장실 앞에서는 강태수와 크라운 멤버들이 한창 영업 중이었다. 복도가 소란스러운 틈을 타 평소보다 더 대담하게 아이들을 다그치고 있었다. 야, 100원 없어. 없으면 점심 먹을 생각 마라. 바로 그 순간이었다. 너희들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호랑이의 포효 같은 목소리가 복도를 갈랐다. 강태수와 아이들의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다. 그곳에는 불같이 화가 난 박철규 선생님이 서 있었다. 그는 돈을 뺏고 뺏기는 현장을 정확하게 목격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강태수를 포함한 크라운 멤버 3명은 그대로 학생부실로 끌려갔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그들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교내 방송으로 학생부장의 엄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금품 갈취에 대한 경고와 함께 가해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공지였다. 학교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통쾌함이었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 내내 그 이야기를 했다. 호랑이가 나타나서 한 방에 정리했다. 꼴 좋다는 말들이 오고 갔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용히 새로운 소문이 피어났다. 이 모든 게 그 익명의 저항군이 계획한 거 아닐까. 누군가 일부러 복도에 소란을 피우고 선생님을 그쪽으로 유인했다는 그럴듯한 추측이었다. 아이들은 이제 익명의 저항군을 단순한 반항아가 아닌 자신들을 대신해 싸워주는 영리한 전략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과 후 창고에 모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다.
박태사는 경외감이 가득한 눈으로 이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진우는 묵묵히 자신의 아덴성 지도, 2학년 중앙 화장실 구역의 커다란 승리의 깃발을 그렸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완벽한 승리. 전략은 증명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연합이 거둔 첫 번째 공식적인 승리였다. 제15화, 마음을 얻는 법, 늑대의 상처. 승리의 흥분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태사는 며칠 동안 위기양양했지만 이진우는 평소와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아덴성 지도 위에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고 도서관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 읽을 뿐이었다. 그 차분함이 태사는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웠다. 그날 또 두 사람은 창고에 마주 앉아 있었다. 태사는 문득 궁금해졌다. 야, 너는 왜 싸우는 거냐? 너 같은 범생이는 그냥 가만히 공부만 해도 아무도 안 건드리잖아. 귀찮게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진우는 잠시 펜을 멈추고 태산을 바라보았다. 넌 왜 싸우는데? 되묻는 말에 태사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난 그냥 저런 놈들이 꼴보기 싫어서. 아니, 넌 혼자 싸우는 게 익숙해서일 거야. 진우의 말은 태산의 정곡을 찔렀다.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중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괴롭힘을 당할 때 대신 싸워줬던 이야기. 하지만 일이 커지자 그 친구가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떠넘기고 모른 척했던 이야기. 그날 이후로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혼자 싸우고 혼자 상처받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했다. 배신당하는 것보다 고독이 더 안전했으니까. 그래서 넌 혼자 싸우는 거야.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또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진우는 태산의 상처를 동정하지 않았다. 대신 담담하게 역사적 사실을 말했다. 바츠 해방 전쟁 때도 배신자는 있었어. 연합의 중요 정보를 DK 길드에 팔아넘긴 길드도 있었고 승리가 눈앞에 보이자 권력을 탐내 분열을 일으킨 영웅도 있었지.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건 언제나 등 뒤의 칼이었어. 태사는 위외라는 듯 진우를 쳐다봤다. 위로 대신 아픈 곳을 더 후벼 파는 듯한 말이었다. 그래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야. 감정적인 믿음 말고 전략적인 신뢰. 진우는 태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난 널 배신하지 않아. 네가 착하거나 불쌍해서가 아니야. 네가 없으면 이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이야. 나의 승리를 위해 너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야.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전략의 핵심이야. 차가운 말이었지만 태산의 가슴에는 그 어떤 뜨거운 위로보다 더 깊게 박혔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말을 들었다. 동정의 대상이나 이용 가치가 있는 주먹이 아니라 대등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태사는 멋쩍은 뒷머리를 극적이며 고개를 돌렸다. 징그럽게 말 맞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외로운 늑대는 처음으로 자신의 등을 온전히 내어줄 동료를 찾았다.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때로 뜨거운 공감이 아니라 차가운 필요성의 증명이라는 것을 진우는 알고 있었다. 제16화 정보 분석가 전교 1등 김세아. 화장실 사건 이후 크라운은 몸을 사렸다. 그들은 더 이상 대놓고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대신 모든 움직임이 더 교묘하고 은밀해졌다. 진우는 이것이 더 위험한 신호라는 것을 알았다. 눈에 보이는 적보다 어둠 속에 숨은 적이 더 무서운 법이다. 정보가 부족해. 창고에서 진우가 말했다. 그의 아덴성 지도에는 수많은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빈칸투성이었다. 지금까지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걸로 작전을 짰지만 이젠 한계가 왔어. 크라운이 물밑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지, 황철민의 진짜 자금줄이 어디인지, 심지어 우리를 지지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것도 정확히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내는데 우리 보고 탐정이라도 되라는 거야. 태산이 되물었다. 아니, 전문가를 영입해야지. 진우의 시선이 향한 곳은 학교 도서관 가장 구석진 자리였다. 그곳에는 언제나 같은 학생이 앉아 있었다. 2학년 전체, 아니, 전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김세아. 그녀는 성안고의 모든 사건과 분쟁을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여기는 듯했다. 언제나 두꺼운 책에 코를 박고 있었고 누구와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그녀에게 학교는 오직 대학을 가기 위한 과정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저 얼음 공주가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어. 태산이 고개를 저었다. 세아는 정예나 의리 같은 것에 관심 없어. 오직 사실과 논리에만 반응해. 그래서 더 확실한 우리 편이 될 수 있어. 다음 날 진우는 결심을 굳히고 도서관의 김세아에게 다가갔다. 세아는 인기척을 느끼고 책에서 고개를 들었다. 무감정한 눈동자가 진우를 훑었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진우는 긴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쪽지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조용히 밀어 넣었다. 세아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일단 쪽지를 들어 내용을 확인했다. 쪽지에는 복잡한 도표가 그려져 있었다. 사물함 임대 사업과 화장실 통행세에서 나온 수익이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끝에는 황철민 위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중간중간 엑소와 연결고리가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도표 아래 단 한 줄의 질문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갑. 황철민의 진짜 자금원은 어디이며 그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이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도와달라는 부탁도 아니었다. 그것은 전교 1등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완벽하게 설계된 문제였다. 세아는 쪽지를 잠시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진우에게 건넸다. 시시해. 차갑고 짧은 한마디. 거절이었다. 진우는 말없이 쪽지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태산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른다. 실패였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서 몇 걸음 걸었을 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힌트가 너무 부족하잖아. 이 문제. 진우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김세아는 여전히 책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얼음장 같던 호수에 처음으로 작은 파문이 있는 순간이었다. 제17화 나는 방관자가 아니야. 관찰자지. 다음 날 아침 이진우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복잡한 수식과 화살표가 그려진 어제 김세아에게 건넸던 쪽지였다. 하지만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다. 빈칸이었던 곳곳에 날카로운 글씨체로 새로운 정보와 그에 대한 확률 분석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붉은 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표본 데이터가 오염되었고 변수 통제가 미흡함. 이딴 식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어. 오늘 점심시간 옥상 제일 안쪽 벤치. 그것은 김세아 방식의 합격 통보이자 첫 번째 작전 회의 소집이었다. 약속된 시간, 진우가 옥상에 도착했을 때 세아는 이미 난간에 기댄 채 운동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네가 이 학교를 바꾸고 싶어 하는 이유는 관심 없어. 세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진우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정의감, 웃기는 소리, 인간의 감정만큼 비논리적이고 불확실한 변수는 없으니까. 그럼 왜? 이 학교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 공간이야.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 명확한 권력 구조, 예측 가능한 인간 군상까지. 그런데 황철민과 크라운은 이 시스템의 버그를 일으키는 존재들이야.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무엇보다 지루해. 그녀는 비로소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지적인 호기심이 반짝이고 있었다. 너는 이 시스템에 새로운 변수를 투입했어. 과거의 역사라는 아주 흥미로운 변수. 나는 그 변수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관찰하고 싶어졌을 뿐이야. 그러니 착각하지 마. 나는 방관자가 아니야. 관찰자지. 그것이 김세아가 연합에 합류하는 조건이었다. 그녀는 동료가 아닌 관찰자로서 이 거대한 실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겠다는 것이었다. 진우는 군말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감정적인 연대보다 때로는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가 더 강력한 법이다. 좋아, 관찰자. 그럼 첫 번째 분석 결과를 알려줘. 네가 준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됐어. 넌 자금의 사용처를 물었지만 그건 핵심이 아니야. 핵심은 자금의 관리자야. 세아는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작년 학생회 예산안과 올해 예산안을 비교 분석한 자료였다. 황철민은 머리가 나빠서 직접 돈 관리를 못해. 강태수는 더 말할 것도 없지. 그 돈은 제3자를 통해 세탁되고 있어. 아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을 통해서. 그녀의 손가락이 멈춘 곳에는 한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윤지, 2학년 4반, 현 학생회 회계 담당. 얼음 공주는 가장 먼저 적의 심장부로 향하는 지도를 내밀었다. 진우의 아덴성 지도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제18화, 보이지 않는 손, 최윤지. 최윤지는 학교에서 유령 같은 아이였다. 눈에 띄지 않는 외모, 조용한 성격, 언제나 단정한 교복 차림. 그녀는 늘 몇몇 학생회 임원들과 어울렸고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향했다. 누구도 그녀를 크라운과 연관짓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깨끗해 보였다. 진우, 태산, 그리고 이제는 문자로 정보를 보내오는 세아까지. 세 사람은 며칠 동안 최윤지를 관찰했다. 박태산은 처음에는 김세아의 분석을 믿지 않았다. 저렇게 얌전한 애가 크라운의 돈 세탁 담당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관찰이 계속될수록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최윤지가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올 때 복도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크라운의 박주영과 아주 잠깐 스치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닿을 듯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그 짧은 순간 아주 작은 휴대용 저장장치 하나가 오고 갔다. 다른 아이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학생회실에서 회의가 끝난 뒤 모두가 떠난 자리에 최윤지는 혼자 남아 무언가를 정리했다. 그리고 잠시 뒤 황철민이 마치 자기 교실처럼 학생회실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장부 몇 개를 확인하고 황철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다. 모든 것이 김세아의 분석대로였다. 최윤지는 크라운의 돈을 관리하고 학생회비 장부를 이용해 그 흔적을 지우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당장 가서 족치자. 증거도 있겠다. 전 연한테 다 불라고 하면 되잖아.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학생회실을 지켜보던 태산이 흥분해서 말했다. 안 돼. 그럼 꼬리 자르기 당할 뿐이야. 진우가 그를 막았다. 황철민은 최윤지 혼자 모든 걸 뒤집어쓰게 만들고 빠져나갈 거야. 그럼 우린 돈줄의 실체는커녕 황철민을 끌어내릴 기회까지 잃게 돼. 김세아에게서도 같은 내용의 문자가 도착했다. 최윤지는 핵심이 아닌 도구일 뿐. 도구를 부수는 건 하책, 도구를 빼앗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상책. 진우는 태산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최윤지는 우리랑 싸워야 할 적이 아닐 수도 있어. 자세히 봐. 쟤는 돈을 만지면서도 한 번도 웃지를 않아. 황철민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있고 어쩌면 우리와 같은 피해자일지도 몰라. 그것은 새로운 발상이었다. 적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싸움의 전부가 아니었다. 적의 일부를 아군으로 만들 수 있다면 승리는 더 빠르고 확실해진다. 바츠 해방 전쟁에서도 DK 길드의 폭정의 등을 돌리고 연합군에 합류한 내부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진우는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최윤지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이해하고 그녀의 약점을 파악하고 마침내 그녀를 설득하여 크라운의 심장에 칼을 꽂을 아군으로 만드는 것. 태사는 불만스러웠지만 진우의 전략을 믿기로 했다. 그는 망원경을 진우에게 건넸다. 그래서 다음 작전은 뭔데? 진우는 망원경으로 혼자 학생회실에 남아 어두운 표정으로 장부를 정리하는 최윤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작전명, 보이지 않는 손 구출 작전. 그들의 전쟁은 이제 단순한 선악의 대결을 넘어 복잡한 심리전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었다.